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한반도 국제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국제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정된 상황에서 그렇게 논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반도가 지내온 과거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서 현대 세계 질서에서 한반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의 국제 정치 상황이 어떠한 5년 전에 논의하는 경우 그리고 5년 뒤에 논의한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일관적으로 한반도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이 있을까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일관적으로 한반도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중요한 프레임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강의는 우선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국제정치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안보 이슈고 국제정치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겠죠. 물론 북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과정들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특히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 내용은 또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도 동북아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지속될 겁니다. 1953년 이후에 한국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한미 동맹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 70여 년 동안 이러한 모습들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 국제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시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국제정치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국제정치 전략을 잘 짜서 이러한 그 아주 험난한 그 국제관계 속에서도 제대로 된 외교를 펼치면서 우리가 잘 살아나가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던 국제관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한국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외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국제 정치 전략을 짜 나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북한 문제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년, 30년 동안 북핵 문제가 북한 문제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진행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북한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 문제도 담고 있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좀 그 구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이루어진 이제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남북한 관계나 북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겠죠. 우선 우리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1945년 이후에 분단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관계의 모습 그리고 북한의 내부 대내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국제관계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그런 내용은 북한 정치론 수업이나 아니면 남북한 관계에 관한 수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이 북한 문제를 조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핵 문제고요. 북핵 문제가 발발한 것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 북한의 어떤 그 핵 활동이 그러니까 서방의 인공위성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93년 3월에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죠. 이 이후 우리가 이것을 이제 1차 북핵 위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북한이 그 NPT라고 하는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에 1985년도에 가입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 조치 협정을 이제 비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다가 나중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북한 스스로도 안보 환경의 변화를 느끼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을 비준을 했죠. 이제 그렇지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 북한의 핵 시설을 사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이것에 반발을 하면서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서울 불바다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한반도의 위기들이 많았지만 94년도 6월 달에 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김일성 주석하고 이제 회담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 합의를 했고, 이거는 물론 이제 개인 간의 합의였지만 이것을 미국과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시 논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된 합의를 한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제네바 합의로서 1994년에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1차 핵 위기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이 된 것이었고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일단 해소된 것입니다. 물론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북핵 문제는 이제 동결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이것이 나중에 2002년 가을에 그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그 소위 그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으로 다시 이제 어긋나면서 제네바 합의가 붕괴됩니다. 그렇지만 94년 이후에 약 한 그 8년 정도 기간 동안은 이런 그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북핵 문제가 동결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2000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서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제네바 합의가 이제 붕괴되면서 북한이 NPT 탈퇴를 다시 선언을 합니다. 이때 이후 시기를 우리가 보통 2차 핵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2차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8월부터 육자회담이 시작이 되죠. 미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일본, 남북한 6개국이 모여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잘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그 과정에서 북한은 2005년 2월에 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인데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이전에도 핵무기 보유를 선언을 하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핵 문제화 된다는 거, 핵 무기와 핵 실험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예고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자회담도 일정한 그 소득이 있었죠. 2005년 9월에 이제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중단하고 이제 그 미국이나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소위 그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하는 은행에 대한 미국의 재무부가 그 자금 동결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요. 그런 갈등이 해결되는데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그 이후에 그 2007년도에 2.13 합의와 13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그 1차 핵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의 제재와 이런 것들을 반발한 그런 경향이 있지만 북한 나름대로 또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실험을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지속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이 됐고요. 또 남북 간 사이에서도 정상회담이 있었죠. 2000년 정상회담에 이어서 2007년의 10월에는 육자회담의 논의 과정과 더불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이견이 생기자 계속해서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2009년, 2013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그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까지 2017년 9월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굉장한 위기 상황이 고조가 되죠. 물론 이제 북한이 2017년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 15형 미사일을 11월에 발사를 한 다음에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의 완성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위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가 있었죠. 2018년 들어서 4월, 5월 그리고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또 2018년 6월에는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 다음해인 2019년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이런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그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판문점에서 남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모여서 정상회동을 했죠. 특히 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50여 분간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 그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북한이 상당히 많은 그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위기를 지난 한 20, 30년 동안 고조시켜 왔는데요. 또 그 나름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 9월까지 진행한 핵실험은 이제 6차례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보면 이 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의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지진파 위력에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시니까 이것을 살펴보면 1차 핵실험 때는 3.9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3.9의 지진이 왔을 때 부분인데 이후에 계속 이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6차 핵실험 때는 6.3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뭐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지진파가 북한의 핵실험으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그 능력을 얼마나 많이 진전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그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통해서 여기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할 때마다 이제 제재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그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목표로 그 핵 능력을 강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핵무기를 다종화,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경량화는 가볍게 만든다는 거죠. 가볍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소형화를 한다는 것은 그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서 이제 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북한이 실험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실히 알 수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지향하면서 나갔던 것이고요. 2017년 11월에는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그 핵 억지력을 완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북한의 핵 능력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북핵 문제가 북한 문제의 굉장히 커다란 핵심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남북한 관계 정상회담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육자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정책은 그래서 2005년 2월 핵보유를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위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오로지 5개 국가에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죠. 즉,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가 발효된 1970년 이전에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들은 핵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지만 핵 군축에 핵을 감축시킬 것을 의무화했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그런 비확산의 의무를 지게 됐죠. 그런데 북한은 유일하게 NPT 가입국이면서 이후에 NPT를 탈퇴를 시도를 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외에 뭐 인도나 파키스탄, 뭐 이스라엘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습니다만 이 국가들은 NPT 밖에서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기를 보유했던 것이고 그래서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독특한 것입니다. 여하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고 2012년 4월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다 뭐 이런 선언을 한 것이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대우를 해달라.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동일하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13년 4월 1일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그 병진 노선이죠. 핵 경제 무력 병진 노선을 선언을 했습니다. 즉 핵무력을 추진하는 것과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동시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이것이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체제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경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안보에 대한 어떤 그 근심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를 자신들의 자위권의 영역으로서 보고 있고 특히 핵 문제를 북한만의 문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핵 문제, 뭐 핵 위기라고 하는 용어를 부정을 하고요. 그 조선반도의 핵 문제, 즉 우리식으로 하면 한반도 전체에 핵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냉전 시대의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한반도에 이제 전술 핵무기를 들여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이 이제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겠다는 거죠.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핵 문제도 있다, 뭐 한국의 핵 문제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 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하겠죠. 그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면서 이슈화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 구축이나 핵 보유국을 해서 핵 군축이나 평화협정을 협상을 하면서 이제 핵 문제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밝혔듯이 결국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단순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후에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정, 체제에 대한 보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핵 문제를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그 북한의 문제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상당히 그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30년 동안의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교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국제사회와 그 한국, 미국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를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되면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북한은 평화가 먼저 달성돼야지 즉 그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 없어지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어지고 또한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 보장될 때만이 한반도의 평화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럴 때마지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국제사회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국 정부는 그 사이에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비핵화만을 강조를 하면 평화 체제에 문제가 생기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비핵화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이제 진전이 더딜 경우에 다른 쪽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이유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그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다양한 정부들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또 달라지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포용 정책, 뭐 햇볕 정책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다른 축은 소위 이제 보수 정부들이죠.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을 했었던 그런 대북 압박 정책의 하나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북 포용 정책은 기본적으로 햇볕 정책으로 알려져 있고 노무현 정부 시대는 평화 번영 정책으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이솝우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 나그네가 이제 옷을 벗게 할 때 자켓을 벗게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비바람이나 폭풍으로 할 것이냐, 햇볕으로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붙었을 때 결국에는 햇볕으로 이제 따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화책이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교훈을 얻어서 이제 햇볕 정책,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을 시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북 제재나 강압 정책보다는 포용 정책이 중요한 것이고 스스로 북한이 그렇게 이제 변화하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에서도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간다는, 독자적으로 도와간다라고 합의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상대 보수 정부에서는 특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했죠. 물론 그 이 정부들도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가장 핵심적인 한반도 문제 가장 핵심적인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그 조건으로서 전제 조건으로서 남북 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핵 문제는 동결이 아닌 그러니까 북핵물을 멈추면서 이제 차근차근 그것을 없애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이 완전한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였죠. 또한 그 접근법에서 남북 공조나 우리 민족끼리 보다는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특히 한미 동맹을 통해서 그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유지를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 제재를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포용 정책과 그 압박 정책이 이제 두 축이고 앞으로도 결국 북한 문제가 존재하는 한은 이 두 가지 그
그 커다란 스펙트럼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될 것인데요.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북 포용 정책은 이제 소위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제관계 이론을 배울 때 그 통합 이론, 지역 통합 이론을 논의를 하면서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기능주의적 논의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처럼 이런 확산 효과들을 이제 많이 논의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슈적으로 좀 더 덜 민감한 남북한 사이에 덜 민감한 경제 부분이나 사회 문제 부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다른 부분을까지 스필오브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북 정책인 것이죠. 다만 이제 북한이 사실 그 남한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상호적인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특히 북한이 이제 그 유명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그 현안을 이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협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잘 적용되지 않아서 효과가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요. 경제나 사회문화 같은 이제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는 초기에 덜 민감한 부분에서는 합의가 쉬운데 나중에 정치 군사적인 문제, 핵 문제로 가면 합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결국 포용 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이 좀 다원주의적인 성격의 국가가 돼야 되고 또한 체제의 성격이 좀 변화하면서 국가 전략상의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반면 그 대북 압박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서의 그 문제 해결의 선후 관계를 좀 그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먼저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나머지 부분을 진행시키겠다는 것인데 물론 이제 합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남북 관계나 대북 정책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체제의 속성과 성격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지만 실제 그 북한이 이 남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되지만 그 해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보아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그렇지만 이제 갈등 관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합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평화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우선 냉전이 종식되고 난 다음에 한반도에도 평화 무드가 진전이 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91년도에 이제 합의가 됐는데 여기 보면 그 통일에 대한 논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북한 사이를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국가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서로 간에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내부 문제에 불간섭하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남북한 관계를 이제 공식화하자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시 유엔에 이제 각각 그 가입을 하기도 했었죠. 그 이후에 그 2000년도에 그 1차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6.15 공동선언에서도 뭐 남쪽의 그런 국가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한 사이의 공통성이 있을 보고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 14선언에서도 그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서 이전의 합의들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면서 통일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만큼 남북한 관계의 발전에 대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자,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나가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4.27 판문점 선언은 그 6.15 선언이나 14선언보다 좀 진전된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이나 전쟁 위험을 해소했고 또한 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세부적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9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공동선언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남북한 사이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비핵화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 군사적인 적대 종식 같은 경우는 이제 14선언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걸 재확인하면서 또 판문점 회담에서 9월달에 있었던 2018년 9월달에 있었던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이제 군사 분야의 합의서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사실 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의견이 차이가 많아서도 있지만 또 북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3대 세습의 후계 세습 구도를 가지고 있죠. 1945년 이후에 분단이 되고 48년도에
그 북한 정부가 수립이 된 이후에 김일성 주석, 그 다음에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게 3대 세습이 이루어졌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의 이런 그 관계로 3대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이 체제를 독재 체제를 유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냉전이 종식 이후에 그런 불안감을 그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를 진전시키면 그만큼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국제사회가 그 대북 투자는 이제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핵과 미사일 경제 회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핵 문제를 앞에 내세우면서 비핵화 협상을 하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체제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연결시키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후계 세습 이후에 체제를 안정시키면서 북한의 어떤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한 남북한은 계속 분단되는 것이고 이제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건 계속 있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체제가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불안정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변수들이 내부적인 변수죠. 그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장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지대추구 국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대추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증대된 부를 국가가 수탈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도 휴대폰이 한 400만 대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영업권 등을 정부가 이제 그 개인에게 판매를 하고 불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 수치를 이제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시장화의 어떤 효과들을 국가가 그것을 다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내구성을 상당 부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화에 대해서 북한 체제의 정부의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더 통제하는 강화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교정치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다른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불안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불안정 사이에서 북한 체제가 지금 3대 세습 이후의 체제 안정성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이 있고 체제 보장에 국제사회에 의한 체제 보장의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남북한 관계를 진전시키고 평화를 한반도에 달성하고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자체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죠. 이제 국가 전략의 변화 모색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 과거에 이제 리비아나 이라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비핵화를 하면 정권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나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그런 전철을 밟아갔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다른 나라, 미얀마나 쿠바, 이란의 사례를 통해서 이 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키면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들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 왔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의 국가 전략 자체가 이런 핵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생존을 한다기보다는 경제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선군보다는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는 선경, 북한 주민을 우선시하는 선민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국가 전략에 북한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지만 결국 핵을 통해서 과잉 안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안보 딜레마, 시큐리티 딜레마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모습에 대한 대안적인 어떤 국가 전략에 대한 모습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한 문제에 대한 1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